안녕하세요. 단군조선은 세계 최초 평화의 국가이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경제학, 경영학, 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국책연구소에서 30년 이상 인재 양성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아, 쓴 책들은 아, 사실 인재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 인재개발론, 한국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 인재개발, 양성, 행복, 그리고 평화, 인적 자원 개발의 정책의 이해 등 어, 연구 보고서와 논문이 100편 이상 되고요. 최근에는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평화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톨릭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홍사단 단으로서 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특히 이제 유네스코를 비롯해서 아이로 국제노동기구죠, 에이펙, 코이카 등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진행을 하면서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어, 더 깊은 어떤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독립출판사를 하면서 또 비욘드 해피니스라는 전자 매거진을 발행을 하면서 책 출판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힐링과 행복, 이 평화에 대한 문화를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20년간 한국의 역사, 특히 단군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단군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밝혀냈습니다. 어, 그동안 최태영 어, 박사님이 한국 상고사라든지 어, 신용화 교수님의 고조선 문명사, 또 신백강 박사님의 어, 한국 상고사, 또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라는 책 등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국의 사서, 또 중국의 사서에 대해서 뜻있는 학자들이 심층적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 40년 동안 요하문명으로 알려진 발해유역, 단군조선의 유적지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를 담아서 어, 많은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연구를 한 학자의 입장에서 문헌 자료와 더불어서 유물 발굴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단군조선이 존재했다. 그리고 단군조선이 국가이다. 특별히 평화라는 국시를 펼친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라는 것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자 도서를 지금 집필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뿌리인 단군조선은 사실 엄청난 문화유산을 남긴 그런 문명으로 세계 4대 문명에 버금가는
문명을 창출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단군조선 문명을 알 때 세계로 뻗어져 나간 문화공국인 코리아의 뿌리, 우리 한민족의 뿌리, 우리 문화 DNA에 대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5천년 전 단군조선이 세계 최초 평화의 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5천년 전 혹은 1만 년 전에 이 세상은 과연 평화로운 세상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방송과 언론, 교과서 등에서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전투가 끊임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배웠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인가요? 이런 질문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상구사 최태영 박사님의 저서이죠. 최태영 박사님은 이제 고조선이 내몽고부터 해서 북경 그리고 요하, 요소지방, 요동지방, 흑룡강 이 만주를 다 포괄하는 한반도를 포괄하는 대제국을 이루었다고 벌써 이 오래전 예, 한국 상고사를 집필을 했습니다. 예, 한 20년이 벌써 넘은 저서이죠.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문헌 발굴과 더불어 유화문명의 그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 최태영 박사님의 주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발굴이 되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군조선 이전에 삶, 성사시대의 삶은 과연 평화로운 세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는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이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자 중 한 분이 영장류 학자인 리처드 랭엄은 인간의 조상은 침팬지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에서 보이는 호전성이 우리 피 속에 있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은 신문 방송을 통해서 회자되면서 인류는 원시 시대부터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웃 부족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인류학자들 중에서 선사시대의 우리 인간들은 사회관계망이 굉장히 좁아서 3, 40명의 친족과 더불어서 이동하면서 다른 집단과는 만나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 싸움만 하게 돼서 결국 한 집단이 멸족을 하게 됐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홉스라는 학자가 있죠. 영국의 철학자, 사회계약설의 선구자이죠. 이분은 국가의 기원이 뭔가, 바로 이러한 무질서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홉스도 국가가 있기 전에는 갈등과 전쟁, 분쟁이 다반사였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연구가 DNA 연구를 통해서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20만 년 전에서 14만 년 전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만 8천 년 전에 지구상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아서 현재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약 5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뿐만이 아니고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체력이 강하고 지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은 불도 피울 줄 알고 음식을 익혀 먹고 옷을 또 만들어 입고 악기도 만들어서 연주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동굴 벽화도 만들고 심지어는 석기를 비롯한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매장하는 풍습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뛰어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을 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살아남았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그동안 많은 기후 변화가 있었죠. 또 화산 폭발과 같은 환경 재앙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변화에 네안데르탈인은 살아남지 못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는 사회적인 어떤 융통성 그리고 문화적인 전통이라고 여기십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암각화나 또 무덤이라든지 폐총 이런 데서 이렇게 발견될 수 있는 조개 껍데기, 장신구, 작은 조각들, 호박이나 상아와 같은 장신구들, 그죠? 동굴벽화에 그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선사시대 부족끼리 전투가 일상적이다라고 추측을 하거나 주장하는 아, 많은 사람들, 홉스가 주장한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전쟁이나 혼란이 주종을 이뤘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남아 있겠죠. 그런데 선사시대의 동굴벽화를 보면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홉스 주장이 맞다면 동굴벽화에 전쟁과 관련된 그림이나 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제작된 동굴벽화에는 동물들, 이렇게 들소, 말, 고래 사냥, 가젤과 같은 이런 동물과 관련된 벽화들로 넘쳐난다는 거죠. 프랑스의 그 라스코 동굴 벽화에는 1만 7천 년 전 빙하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린 말, 소, 사슴을 비롯한 여러 동물들이 뛰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는 1만 4천 년 전 실물 크기의 동물 크기, 동물 그림들이 그 동굴 안을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두 가지 색 이상을 사용해가지고 이 들소를 매우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그런 들소같이 여겨지지 않나요? 1만 4천 년 전에 그림으로는 너무나 아, 잘 이렇게 그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훌륭한 예술가이죠. 네. 그렇다면 어, 아시아에 있는 암각화는 과연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 평가되는 암각화 중에 울주의 암각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암각화를 보면 고래가 이렇게 보이고요. 호랑이도 있고 사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타는 배도 있고, 작살도 있고, 사람들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거의 한 300여 종류가 그려져 있어서 육지동물도 있고, 바다의 동물들도 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사람들이 후세에 육지동물은 이런 것들이 있고, 바다의 동물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협동해서 사냥하는 방법을 전수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안각화가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에 걸친 1600km의 광활한 대지에 알타이 산맥 부근에도 수만 점의 안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슴이나 염소 등의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이러한 암각화들이 울주의 이 암각화와 더불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볼 때 선사시대에는 인간은 다른 집단과 생존을 위해서 전쟁하기보다는 교류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커다란 친구 집단을 확장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대 인류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미국의 인류학자 더글라스 프라이는 유목민과 수렵 채취비인들은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거나 혹은 다른 장소, 계곡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폭력을 회피한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팀이 알래스카의 나누무이트 부족부터 스리랑카의 베다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원시 부족 32개의 사회망을 지도로 만들어 본 결과 이 지역의 유목민들이 굉장히 사회적이라는 거죠. 이 유목민들은 함께 만나고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다른 집단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유목민들이 3, 40명의 대소규모 집단으로 채집 활동을 하지만 이들은 주로 가족이 아닌 친구로 구성이 되고 계속해서 집단 간의 구성원을 교환하며 방대한 규모의 사회관계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의 아체족과 탄자니아의 하드자족의 경우에는 평균 부족 구성원은 평생에 걸쳐 약 1000명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 1000명을 만나면서 정말 제대로 알아가고 있나요? 과연 이 원시 부족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갈등과 전쟁 상태라기보다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왔다는 것. 이것이 선사시대의 동굴벽화를 통해서 또 인류학자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5000년 전 우리 단군조선 그리고 그전 시대에도 평화로운 시대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조선이 세계 평화의 국가였다라는 두 번째 강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요청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군조선은 세계 최초의 평화 국가이다.
두 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단군조선에서 사용했던 말, 곧 우리 한국어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군조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단군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한 우리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요. 영어로 하면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불어를 하게 되면 프랑스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를 하면 중국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체계, 또 사상을 테두리 짓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단군조선이라는 나라가 서기 전에 우리 민족은 우리말, 한국어를 더 오래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보면 단군조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디에서 건국했는가, 그리고 단군조선 이전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환국이라고 또 일컫기도 하고 배달국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만, 그 나라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어는 영어나 중국어 혹은 불어, 스페인어 등과 어떤 다른 특징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는다 라고 하면 주어와 목적어와 소수로 된 형태입니다. 영어는 그렇지를 않죠. I eat apple 해가지고 주어와 소수로 그 다음에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어떤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를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는 이라는 조사를 사용하죠. 그리고 너라는 목적어에는 를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좋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라고 해서 어미가 또 이렇게 사용됩니다. 영어는 굉장히 단순하죠. I like you, I love you 해서 조사와 어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어는 주어에 이처럼 는, 가, 이, 은 등의 조사를 사용하고 또 동사에도 다양한 어미를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어는 이중주어, 이중목적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귀가 잘생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죠. 토끼는 귀가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토끼와 귀가 이중주어가 되죠. 그리고 나와 귀가 이중주어가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높임법, 존대어가 발달하는 것이 우리 한국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님이 식사를 한다. 라는 우리 존댓말이 있죠. 영어로는
그냥 심플합니다. Father, take a breakfast. 이렇게 그냥 높임, 존댓말이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이 존댓말이 father이라는 말에도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님이라고 또 해요. 주어가. 그리고 목적어에도 밥을 먹는다고 하기보다는 예, 식사를 이라고 한다든가 먹는다라는 말 대신에 드신다 라고 이렇게 동사의 존대어가 또 이렇게 발달을 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의 존대어라는 것은 윗사람에 대한 어떤 공경, 존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또 사실은 단순한 존대어가 아니고 예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 또 예를 숭상하는 그런 문화로 발달을 하고 바로 이것이 또 평화의 문화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죠. 다섯 번째,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이 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라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나 그죠? 우리 가족한테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는 것이 되는 거죠. 주어를 또 생략하는 경우가 되고요. 목적어로는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예요? 할 때 그냥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답하는 사람이 이거 1,000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지만 그냥 1,000원입니다 하고 답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됩니다. 네. 또 굉장히 싸네요 라고 하면 역시 또 주어가 또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한꺼번에 가져와서 그래요 하면 역시 또 한꺼번에 이거 가져와서 그래요 라고 이렇게 되듯이 주어와 목적어가 아주 자주 생략이 됩니다만 문맥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말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말 한국어의 뿌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이 한국어가 한반도에서 생겼을까요? 어디에 생겼을까요? 평양에서 생겼을까요? 서울에서 생겼을까요? 대전에서 생겼을까요? 제주도에서 생겼을까요? 함경북도에서 생겼을까요? 그런데 2011년 11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소요화 지역의 기장이라고 하는 곡물이죠. 네. 그 농업지역이 알타이 어족이라고 불리는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 언어의 기원지라는 논문이 독일의 그 저명한 막스 프랑크 인류사 과학연구소에 마르티니 로베이츠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해서 10여 개국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학자들은 언어학자와 고고학자와 유전 생물학 학자들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진이죠. 이들이 결국은 이 알타이 어족, 우리 한국어가 속하는 것이 알타이 어족입니다. 알타이 산맥이 사실은 그죠? 이 아시아 우리 만주 지역으로부터 해서 중국을 거쳐 몽고, 카자흐스탄, 러시아까지 이렇게 뻗어져 있죠. 바로 이제 그래서 이 알타이 어족이라는 것이 이 알타이 산맥을 끼고 사는 민족들이 언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학자가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족의 기원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 언어라는 것이 농경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언어가 점차 뻗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타이어족의 기원지가 바로 9,000년 전에 서요하 지역, 네, 지금 지도에서 보는 이 서요하는 바로 발해 유역의 서북쪽이 되는 거죠. 네, 이 서요하 지역에서 기원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서요하 지역이 지금 그 발해 요하 문명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유적지와 유물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9,000년 전에 이 한국어 알타이어족이 처음 기원을 했고, 신석기 시대에 원시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가 약 5,500년 전에 분화를 하고요. 또 원시 몽골어와 퉁구스어가 5,000년 전에 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원시 한국어와 원시 일본어, 원시 몽골어, 원시 퉁구스어, 원시 튀르크, 돌고러, 이게 어떻게 보면 터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 2차 분화가 되었고, 그 이후에 각 지역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의 경우는 굉장히 형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언어적으로서 봤을 때도, 민족적으로 봤을 때 오래전에 우리의 한 민족에서 갈라져 나간 민족이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몽고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일본도 사실 백제가 멸망하면서 건 1,000년 동안 이제 한반도와 일본은 따로 발전을 하면서 일본이 백제나 고구려 신라의 영향을 단절을 하면서 서기라는 일본 서기라는 책을 쓰면서 왜곡을 하면서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의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왜곡해서 만들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또 한 갈래입니다. 지금은 정말 일제와 또 임진왜란 등을 통해서 가장 미워하는 적국이 되었지만, 사실은 5,000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우리의 동포가 사실 일본으로 가서 귀화하면서 살았고, 사실 일본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뿌리는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본말 자체도 이 원시 한국어에서 이렇게 이제 분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펴본 알타이어족의 기원이 되는 요하 지역이 바로 중국의 요하 문명의 뿌리가 되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알타이어족의 기원일 뿐이 아니라 세계 최초의 엄청난 발굴이 이루어진 세계 5대 문명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어,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 인도 문명, 황하 문명, 인류의 4대 문명을 알고 있는데 이 단군 조선의 영역인 묘화 지역에서 발해만 이 묘화 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유적과 유물은 세계 5대 문명의 버금가는 어쩌면 세계 4대 문명보다 더 뛰어난 문화 문명을 지닌 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문명 지역에서는 이제 9천년 전에 최초의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9천년 내지 8천년 전에 최초의 재배종, 기장, 그리고 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8천년 전 최초의 옥 귀고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천년 전 최초의 적석묘죠. 7천년 전 최초의 점을 친 뼈, 복골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5,500년 전에 최초의 계단식 적석총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수왕의 그 장군총 아시죠? 네, 피라미드와 같이 생긴. 네.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수많은 유적들은 바로 이 고조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4,300년 전 최초의 칠을 갖춘 석성, 돌로 쌓은 성이 또 발견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동검 중에서 공격형 동검이 아닌 아름다운 비파 모양을 형상화했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 3,000년 전에 또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아시다시피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귀옥걸이라든지 옥귀걸이라든지 적석묘라든지 그리고 적석총이라든지 칠을 갖춘 석성, 돌로 쌓은 성은 우리 한민족, 동이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 민족의 문화를 나타내는 이러한 유물, 유적이 발견된 요하 문명이 바로 단군조선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문명이 꽃피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군조선 문명을 얘기를 하면서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우 또 잠깐 언급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BC 8,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토기 사용 이전에 어떤 신석기 유적인 예리코에서 다양한 유적이 유물이 발견이 됐고요. 또 기장이나 조 같은 곡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의례용 건물의 흔적이 있는 터키, 아나톨리아의 어떤 문명들을 보면은 우리 단군조선에 버금가는 그런 유적지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아나톨리아 문명의 벽화에 사람과 동물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 문명은 말씀드린 대로 BC 9천년 전에 빗살 무늬 토기의 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BC 8천년 전이라고 하면 요하 문명이 1000년이 앞선 문명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장이나 조를 재배한 정착 문화가 있고 벌써 그 당시에 옥으로 만든 귀고리를 장식물로 이렇게 여긴 훌륭한 문화가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돌을 쌓고 하나하나씩 쌓아 올린 그런 적성묘가 8천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은 8천년 전에 이미 장례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 문명으로 알려진 단군조선 문명은 세계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앞서거나 혹은 비슷한 시기에 생긴 문명이고 문명사가들이 그동안 발표한 기존의 세계 4대 문명, 특별히 이제 토인비, 역사학자 토인비가 세계 4대 문명과 또 지류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요하 문명은 바로 그러한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발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는 중국의 영토에 속해 있지만 수천 년 전에 우리 한민족이 거주하고 수천 년 동안 머물면서 문화를 일구고 문명을 발전시킨 이 발해 요하 문명은 세계 어떤 문화 문명보다 더 오래된 최초의 발명과 최초의 풍요로운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 동이족의 유물과 유적지가 대량으로 발굴된 발해한 유역의 요하 문명을 이해하려면 단군조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단군조선이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세상에 국가가 탄생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빙하기가 종식된 1만 년 전 인류는 수백만 명에 불과했고 수렵 생활과 채집 생활을 통해서 식량을 구해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집단을 이뤄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류학자들이 부족들이 30명, 40명 이렇게 모여서 이동을 하면서 수렵 채취 활동을 하지만 친구 집단을 만들면서 1년에, 평생에 걸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류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공유를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농경으로 이행한 이 신석기 시대인 BC 8000년경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알고 있는 아시아 서남부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 지대에는 보리, 밀, 다양한 콩류의 탄화된 씨앗과 겨가 출토되었고 사육하는 양과 염소의 뼈도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국 대륙에도 BC 7000년, 6000년경에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황하 문명은 요하 문명보다 2000년 이상 늦게 발전된 문명이기 때문에 요하 문명, 단군조선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BC 3000년경,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서는 BC 2000년경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렇게 이 세계 4대 문명뿐만이 아니고 위성 문명이라고 해서 인류 문명을 4개의 독립 문명과